이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래량이 좀 더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왜? 집값 급락에 15억 추가 주담대 금지 족쇄 푼다 라는 기사가 어제 주말에 뜨면서 좀 상당히 이슈몰이를 했는데요. 부동산 카페라든지 여러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사실 집값 급락에 15억 주담대 금지 족쇄 푼다는 것보다는요, 사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집값 급락보다 더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부분, 거래량 폭감, 이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집값이 하락해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상 금융권은 리스크 별로 없어. 이전 정부에서 대출을 워낙에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마 여기까지는 언론에서도 이야기는 못해. 사실상 지금 가장 문제는 거래량 폭감으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주택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도 사실은 버틸 수가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지난주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거래량이 폭감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견뎌내지 못한다. 내수시장 박살나는 거,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 폭감으로 바로 전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 폭감을 갖다가 이대로 정부에서 좌시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정부에서도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 거래량 폭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족쇄를 푼다는 부분이 나온 게 아마도 제 주장 내용이 거의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집값 급락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집값 급락이란 것도 사실상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집값 급락이란 부분도 사실 오늘도 좀 약간 오버성 기사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짚어드릴 때 이 부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상 집값 급락이란 부분보다는 거래량 폭감이 윤석열 지지율을 하락으로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 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자, 어쨌든 정부 부동산 경착륙 우려 화들짝 추석 뒤 규제 완화를 속도를 낼 것이다. 추석 이후부터. 자, 문정부 대표적인 반시장 규제 15억 초과 대출, 이게 12.16 부동산 대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풍선 효과, 15억 미만이 되는 주택들이 강력하게 급등을 갖다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유침해, 풍선효과 등 부작용, 이달 장관회의 열고 확정을 하겠다. 근데 장관회의 원희룡이야. 자, 문제는 뭐냐면은 원희룡은 지금 차후에 대선을 갖다 노리고 있는 사람이야.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지지율에 자기는 윤석열 지지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맞는데 어떻게 원희룡 씨를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앉히셔가지고 좀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지지도 박살났어도 이명박을 오히려 야당이 아닌 여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했어요. 이명박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 봤을 때 사실상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여당의 지지도도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씨가 지금 당대표 돼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야당이 너무 박살나는 것도 사실은 여당 견제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야당이 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여당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도 참 꼴을 보아하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들, 투기 지역 등도 추가 해제할 듯. 투기 과열지구 너무 안 풀어줬어. 조정 대상 지역 너무 안 풀어줬어. 자, 이런 부분들도 추가 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조정 대상 지역만 풀린다 하더라도 하고 기다리는 지역들. 그런데 원희룡 장관
사실상 집값, 자기가 장관할 때는 집값 조금이라도 상승할 지역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여긴 풀어줘도 상승 못해 하는 지역들만 골라서 풀어줬다. 자, 이러한 부분들 참 재밌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시장 규제였던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이거 기사 누가 뿌렸을까? 이거 기사 풀어준 곳이 바로 정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기자들이 이런 거 함부로 못 써요. 정부 관계자 아니면은 지금 이런 기사 절대 쓸 수가 없고요. 정부 관계자가 살짝 간보기로 풀어준 기사예요, 사실은. 여론을 보겠다는 거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하도 이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맹렬하게 비판했는데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아포유의 생각은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러한 부분, 집값이 거래 급감 와중에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는 것. 집값 거래 급감 와중에 급락할 조짐, 급락이란 부분은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너무 급감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요. 2014년, 15년 주택가격이 반등할 때도 집값이 20%, 30%씩 떨어져서 신고된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2, 3억씩 떨어진 물량들 많이 신고됐어요. 그런데 다른 거래들이 보완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래들이 보완되다 보니까 이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급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눈에 띄는 게 이러한 약간 정상 범주를 벗어난 거래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몇 억씩 폭락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슈될 게 아니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거 너무 오번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2014년, 15년도에도 2, 3억씩 급락한 단지들 실거래 신고에 많이 올라왔었다고. 그때는 이런 거 가지고 이슈를 안 잡았었어.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해가지고 이번 주 중에는 올려드릴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 문제될 일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워낙 폭감한 상태니까 비이상적 거래들만 지금 자꾸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현님께서 원희룡 장관은 지금 시장이 정상 시장이라고 보고 있던데요. 뭘 크크크크. 원희룡 내가 그 윤석열 정부 초반에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처음 딱 발탁했을 때부터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하고 얘기했을 때, 야, 왜 그래? 왜 벌써부터 지금 난리야? 뭐 앞으로는 돌려가기 다 깐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규제한다고 하면 그게 아니란 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원희룡 장관 지금 그 당시에 아포유가 초반에 원희룡 장관 비판할 때 비판 수위를 너무 높이니까 오히려 그때 구독 해지가 정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봐봐, 지금 그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떨까?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급락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다뤄드릴 내용이 있고요. 자, 4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자, 누가 풀었을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해석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해석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15억 초과 대출 규제는 2019년 11.6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금융 규제. 자, 이 부분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0억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었다. 그래서 지금 9억 초과 대출에 대한 LTV 초과분에 대한 20% 차감, 이 부분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저금리 속에 주택시장으로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나친 수요 억제책인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이 급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자, 15억이 초과되면, 아니 이게 15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출을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으로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건 미친 짓이었지. 사실은 폭등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 이건 정말 어리석은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가장 먼저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는 지금 폐지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어떠한 정부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갖다가 희망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상 지금 세종 조정 대상 지역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번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지는 기사들입니다. 자, 가계부채 증가 부담에도 경착륙 땐 더 큰 경제 쇼크, 특단 처방을 하겠다. 자, 집값 폭락, 소비 위축, 고용 투자 감소, 악순환 우려에 지금 여기서 중개업소, 포장이사, 인테리어 등 부동산 후방 산업도 흔들거린다. 이것도 아포유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게 박살나면은 사실상 내수 경기가 박살날 수밖에 없어. 후방 산업, 제가 전자제품도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전자제품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집값 자극할까 미뤘지만 거래 절벽 계속되자 결국 할 거네. 이거 거래량 폭감, 이거는 현 정부에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거래량 폭감이 나타난 게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을 갖다가 그대로 끌어가려고 그랬어, 원희룡 장관이. 자, 이 부분은 빨리 해소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 거래량 폭감에 따라서 지금 이게 거래량 폭감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어요,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해도 어쩔 수 없어. 국민들이 내수 경제가 무너지면 그 지지율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재명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견뎌낼 수 없는 거래량입니다. 지자체장들도 우선 당장,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자체장들이야.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취득세와 관련돼서 취득세 세수 비율이 지방 재정에서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취득세 재정이 빵꾸 난다? 지방 재정이 빵꾸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서울시 취득세 자문위원이라고 그랬죠. 서울시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시 재정이 박살나 버리는데 이걸 견딜 수 있다고? 정부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선 근간에는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담겨있다. 이거 진작에 했어야지. 근데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서야 한다? 자,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담보 가치만큼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 합리적인 이자를 받는 게 금융업의 본질인데,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대출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반시장적인 정책이자 문재인 정부의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무리수지 이거. 자, 지금 사실상 15억 초과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신용도가 어떤 사람들일까? 오히려 신용도가 빵빵하신 분들이 15억 초과주택을 사는 거 아닐까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15억 초과 주택을 살까? 그러면은 금융 기본 상식상 그냥 상식에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출을 안 해줘. 그리고 신용도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장려해. 이러한 부분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7월 보고서에서, 자, 이거 아포유가 지금까지 계속 노래 불렀던 부분, 이제서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KDI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 이거 아포유가 3년 전에 바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야기 나올 때 이거 정말 노래를 불렀던 부분이 그대로 이제서야 KDI에서 이러한 주제의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주담대 15억 금지 규제 때문에 15억 이하의 주택으로만 거래가 몰리는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 자, 이거 집값 폭등시키는 정책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 12.19 부동산 대책 때 이거 집값 폭등시키는 정책이다. 15억 미만 13억 하는 아파트들이 급격하게 15억 넘어갈 것이다. 15억 이하 주택으로 거래가 몰리는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속출했다. 오히려 대출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거지. 이게 바로 풍산 효과죠. 풍산 효과 이것도. 자, 윤석열 정부가 이런 판단에도 그동안 대출 규제 완화를 미뤄왔던 것은 가까스로 잡히기 시작한 집값이 자칫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에이씨, 늦어도 좀 많이 늦었다. 자, 이거에 대한 영향은 뒷기사에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영향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지만 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1%에서 2.5%로 1.5포인트나 밀어 올리는데 더해 내년 이후 경기 침체 우려마저 커지는 등 정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자, 지금 이제는 집값 상승이 아니라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걱정해야 할 판. 이거 사실상 집값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서는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을 워낙에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 금융권에까지 타격이 가지를 않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것보다는 사실상 이 뒤에서 나온 이야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이 일어나게 되면 경기 전반에 강력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자,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자, 완전 바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되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절대로. 자, 이 부분이 집값이 폭락할 경우 소비 심리마저 위축돼 경기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다. 당장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공인중개업소를 시작으로 인테리어, 포장이사, 가전업계까지 후방 산업들이 연쇄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 7월 기준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3% 감소한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27년 만에 최장 하락 기록을 갈아치웠다. 소비 심리 지수. 자, 뭐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야. 그냥 경기가 박살났어. 그리고 금리 인상할 때도 사실상 주택 경기, 주택 거래량은 좀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 집값, 부동산까지 무너져 가는데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고 있어요. 내수 경기만 생각했을 때는 미친 짓이야. 자살행위야. 근데 어쩔 수 없지. 미국에서 저렇게 지금 금리를 갖다가 자이언트 스텝 밟아제끼니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 자본들이 다 이탈해 갈 테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동조하고 있긴 하지만 경기 자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라도 풀어줘야 돼. 다 막아놓고 이걸 갖다가 나라 망하거나 말거나 국민들 배고픔에 쩔어 있거나 말거나 이걸 갖다가 좌시할 수는 없다. 결코. 자, 경착륙 땐 더 큰 경제 쇼크라고 하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이미 지금 역대 없었던 거래량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 이래로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박살났던 적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 15억 초과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후속적으로 기사를 잘 다루고 있어요. 지금 서울경제에서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쭉 뽑아냈는데 이 다음 부분 예상 기사까지 상당히 좋아. 초고가 몰려있는 강남 3구 거래 소폭 살아날 때 15억 주담대 족쇄 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금리 인상 공포 DSR 규제에 강력한 한방들긴 부족 전망도 부족하다. 왜? DSR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얼마나 되겠어. 이거 10억 초과주택 대출 규제 풀어준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대출을 갖다가 뭐 6억 7억씩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 자, 그런데 사실상 10억 초과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좀 뒤에서 좀 더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시가 15억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거래 멸종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온기를 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초고가로 분류된 15억 초과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핵심 입지의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현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집값이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사실 이 부분 지금 이게 서울경제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부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일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거래량은 너무나도 폭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래량이 조금만 올라와줘도 이거는
확 풀려버리는 문제예요. 거래량이 지금 뭐 1000건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 시장 박살나요. 시장이 박살나지 않을 수가 없어. 1000건 밑인데 원래 5000건 정도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1000건 밑으로 떨어졌어. 거기다가 지금 8월 달이 이게 지금 600건을 못 넘을 수도 있어요. 8월 지금 지난달이죠. 500건대에서 나올 수도 있어. 거래량이. 자, 그러면 원래 5,000건이 나와야 되는 거래량이 지금 500건대까지 줄어들었으면 이건 시장 완전히 거래 전멸이에요. 이건 멸종이라는 이야기가 맞아. 자,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조금만 살아나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파급 효과가 좀 미칠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었어. 다만 15억 초과된 주택에 대해서도 1억 한도인가 1억 한도에서 긴급 생활 자금 지원 대출 1년에 1억 정도 풀어준 부분이 있었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다시 유동성이 좀 풀리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5억 초과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선 당장 나올 수 있기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서 사실상 다시 좀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과 관련된 유동성이 살아나면서, 과거에는 우리 자녀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우리 자녀 결혼하는데도 부모가 도와주려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자, 지금 거래량이 너무나도 박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거래량 상승도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대목은 사실 지금 이 언론 기사에 시장에서 많이 흔들리면 안 돼. 거래량 많이 나오면 안 돼. 난 사실 거래량 지금 계속 박살났으면 좋겠어. 이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래량이 좀 더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규제들이 더 많이 풀릴 테니까. 규제들이 더 많이 풀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장이 계속 거래량이 박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서야 거래량이 이렇게 박살나니까 이제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만 더 가자. 좀만 더 힘들자. 다만 이거에 대한 영향은 사실상 시장에서 급매물들이 좀 거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급매물들이 거치면서 오히려 조금 거래량이 더 위축되는 상황이 저는 한 9월, 10월까지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급매물이 좀 거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은 다소 급매물들이 거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요. 거래량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을까? 전 이 거래량이 지금 박살난 상태가 좀 더 가야 더 대대적인 규제 완화들이 있을 것이다. 더 대대적인 조정 대상 구역 해제 지역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SR 아직은 DSR 규제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예측하기 힘들어.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주택 구매를 하는데 DSR 규제를 갖다가 풀어주지 않는 국가는 없다. 또한 한 가지 더, 투자를 갖다 못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게 된다는 거는 전세 가능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저는 일시적으로 혼인이 상당 부분 더 폭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 여파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지금 다시 혼인 증가율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역시도 지금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다소 시장에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 올해 하반기에는 좀 다른 시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자체 이 15억 초과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풀리는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미칩니다. 그리고 15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중단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대출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매수하면서 오히려
대형 평형, 아파트 대형 평형들은 가격이 승승장구했었지. 오히려 더. 그런데 이제는 그쪽으로도 시장이 또 몰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대출 2, 3억이 부족해서 2, 3억 대출이 안 나와서 15억 추가 주택 시장에 개입 못한 경우들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15억대의 아파트들이 조금 전진해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유독 강남만이 아니야. 15억 추가 주택은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에도 많아. 이제 강북에도 많은데 지금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얼만데 15억이 고가주택이라고? 아니야. 지금 강북에도 10억 초과주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강력하진 않은데 조금의 거래량만으로도 사실상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여갈 부분은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박살난 상태라 조금 상승해 갈 여지도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급락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세대냐,